네, 안녕하십니까. 시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종합주가 지수가 이렇게 버틴 이유, 그리고 상승한 이유는 따지고 보면 금융투자의 역할이 굉장히 컸죠. 이게 금융투자 보유 금액이고 아래가 이제 외국인 보유 금액입니다. 물론 외국인들도 여기까지는, 적어도 여기까지는 역할을 했지만 최근에 거의 주가에 이렇게 변동이 있을 때 외국인들은 거의 10일 이상 연속으로 던졌죠. 그런데 이제 금융투자가 그거에 대한 물량을 그대로 방어를 해주면서 주가가 이렇게 버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결국에는 사실은 뭐 정부의 개입도 좀 있지 않나, 그런 강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제가 언젠가 금융투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얘네는 사적인 것도 있지만 공적인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물도 마찬가지죠. 선물도 지금 9월물을 보시면 외국인은 엊그제까지만 해도 1조 2천억이었는데 한 8천억 정도의 매도 계약을 해놓은 상태이고, 기관계에서 봤을 때 금융투자가 오히려 투신 등 연기금 등이, 연기금은 별로 선물을 안 하지만 투신 등이 하방 쪽 베팅한 부분을 외국인과 투신 등이, 그 다음에 개인 등이 하방 쪽 베팅을 한 부분을 금융투자가 방어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뭐 사실 그럼으로써 예를 들어서 선물 누적 수익률을 보면요, 금융투자는 이익입니다. 350억. 네, 이게 350억이라는 게 이제 레버리지를 포함을 안 시킨 걸로 저는 보고 있긴 한데, 어쨌든 금액상으로는 350억 이익이고 외국인은 220억 마이너스, 개인은 87억 마이너스, 투신도 마이너스. 어쨌든 금융투자가 이만큼 대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버티는 것이지만, 얘네들도 언젠가는 좀 한계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심히 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물 그 마감 때까지 금융투자의 어떤 변화도 사실은 지켜봐야만 합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금융투자의 그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여기서 지금 갈팡질팡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개별 종목이 오르려면 결국에는 종합주가지수가 올라야만 합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그렇고 다른 무수히 많은 종목들, 한때는 주도주였던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그렇게 좀 잘 나갔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등이 갈팡질팡 하는 이유는요, 결국에는 종합주가지수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횡보를 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이다. 자, 유튜브 전문가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얘기가 각양각색이고, 어떤 분은 심지어 그 미국이 디폴트까지 선언할 수가 있다, 그런 아주 부정적인 분들도 있고, 그리고 9월에는 뭐 엄청난 폭락이 있을 것이다, 특히 뭐 그 미국 시장이 엄청난 폭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같이 무너질 것이다,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런 소리, 도구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보기에는 아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 그 확률이 한 70%는 거의 안 좋다, 그 다음에 한 10%는 중립, 한 20%는 아니다, 더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분들에게 좀 도움을 받고 싶은데 일관성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기본적인 분석을 하다 보면 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해드려야만 하는데 일관성이 없는 그런 정보들을 전달을 해줘서 갑작스럽게 종합주가지수가 상승하거나 아니면 폭락을 하거나 그랬을 때 그 뒷감당은 누가 할 것이냐. 물론 제 책임은 없겠지만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지금 제 생각이지만 금리는 무조건 내려가야만 하고 그 다음에 내려갈 가능성이 좀 열려 있긴 합니다, 솔직히. 그래야지만 대한민국 종합주가지수도 상승의 방향성을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해외 주식 S&P 500부터 나스닥 다우 등등이 이 고점에서 그래도 미약하나마 더 많은 고점을 찍을 수 있다. 더 높은 고점을 찍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계속 트럼프는 그 금리 하락에 대해서 압박 아닌 압박,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이라는 그 시스템이 좋은 게 정부의 말을 듣지 않는 게 또 그 파월 의장이죠. 요번에 그 고용지수가 안 좋은 상태로 마감이 됐습니다. 생각보다는 고용지수가 높게 올라가지 않아서 금리에 대한 하락에 대한 말이 좀 나올 것 같고, 물가는 관세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것이니 거기에 대한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용지수가 일단은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경제적인 사이클로 봤을 때는 참고로 금리가 하락하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환율이 하락하면 또 주가는 올라가고요. 경기가 아주 안 좋을 때는 금리를 내려도 주가는 더 떨어질 수 있지만 대부분 금리나 환율을 보시면 하락할 때마다 주가가 바른 방향성으로 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환율이 또 상승을 했고 금리와 환율이 동시에 내려갈 때 그때 이제 주로 주가가 이제 상승을 많이 하죠. 지금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 경제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경제의 사이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 때를 보시면 이때는 뭐 이제 그때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코로나가 시작되고 금리가 내려가고 경기 침체가 오니 금리가 내려가고 저성장에서 경기가 서서히 회복됐죠.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뭐 수치로 내려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돈의 양이 풀리니 이제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간다.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인위적이든 아니면 자연스러운 일이든 금리는 내려간다. 그러면 지금은 딱 이 시기에 와 있는 게 아닌가. 딱 지금은 금리가 바로 내려가기 직전에 이 시기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금리를 만약에 내린다, 연방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경기 침체에서 이제 성장성이 약간은 이제 회복되는 모습. 그러면 일단 돈이 풀리기 때문에 부동산과 주식 쪽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물가도 회복되고 여기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시점에서 이제 주가가 고점을 찍고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면 다시 또 금리를 또 올리죠. 이렇게 올리죠. 그리고 이제 이 시기가 지나면 이제 결국에는 자금이
예금 등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주식 금리가 올라가면 경기가 좀 회복되고, 그리고 이제 성장이 빨라지니 그러니 이제 부동산과 주식에 자금이 들어왔다가 이제 결국에는 주식이 고점을 찍고 고성장으로 들어감으로써 금리를 또 올리고 경기가 또 후퇴를 하고 다시 고물가 시대가 되면 또 이제 다시 이런 사이클을 계속 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보통 한 3년 정도, 2, 3년 정도에 한 번씩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시점이 방금 말씀드린 금리를 올리기 직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금리가 내려간다, 내리기 직전에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자연스럽게 좋아지긴 할 겁니다.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 경제 그 사이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싹 지우고 해외 주식 보면서 금리를 한번 볼까요? 딱 보이시죠? 예. 금리가 올라가니 주가가 하락하고. 자,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죠? 더 이상 올라가지 않다가 이때 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약간 하락을 하고, 그리고 하락한 상태에서 멈춰 있다가 이때 금리가 급격하게 내려갔습니다. 그럼으로써 S&P 500이 중간에 위기는 살짝 있었지만 결국에는 우상향으로 갔다. 이럼으로써 이제 전체적인 주가의 방향성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간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네, 금리가 이때부터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죠. 네. 그럼으로써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네요. 그렇죠? 그럼으로써 이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금리가 뭐 약간의 뭐 변동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금리가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금리 상승과 하락의 발표가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의 운일 수도 있죠. 금리를 갑자기 내린다고 발표를 하면 그때부터는 종합주가지수도 우상향 쪽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이 특히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요번에 솔직히 선물 시장은 재미가 없었을 겁니다. 그쵸? 6월물까지는 재밌었겠죠. 근데 9월물은 너무 재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뭐 6월물 끝나고 6월부터 거의 한 7월 중반까지 한 2조 이상을 매도 계약을 해놓은 그 자체가 걔네들한테는 오히려 더 독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외국인들의 그 선물 평가 손익을 마이너스 난 거를 처음으로 보게 됐습니다. 네. 뭐 개인들은 항상 마이너스 난 거는 제가 봤고요. 그만큼 금융투자가 주식시장을 뒷받침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으로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솔직히 그 자체로는 저도 대한민국의 어떤 상황이 좋지 않다고 보긴 하는데 꼭
저희 나라 경기나 저희 나라 어떤 흐름으로만 이게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미국의 영향이 굉장히 그동안 보니까 많았습니다. 그래서 9월은 금리, 오직 금리밖에 없습니다. 개별 종목인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별 종목이 어중간에 가는 이유도 종합주가 지수가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선물은 저는 솔직히 외국인들도 중요하지만요. 금융투자가 이제 어떻게 이거를 정리를 하느냐, 그것도 하나의 볼거리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9월 11일까지 선물의 방향성을 더 매수 계약을 하느냐, 아니면 외국인들은 이제 매도 계약을 매수 계약으로 전환해서 좀 손해 보더라도 일단은 매수 계약 쪽으로 전환을 하느냐, 그리고 기간 쪽은 여기서 선물을 외국인의 상황을 봐서 얘네들이 움직이겠지만 더 많은 누적을 매수 계약 쪽으로 돌리느냐, 이 부분도 이제 체크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운일 수도 있고요. 금리 어떤 여파로 인해서 종합주가 지수가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개입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정부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버티기는 할 것이다. 버티기는 할 것이다.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화가 없습니다. 금융투자, 특히요, 금융투자가 어떻게든 유지는 잘 하려고 제대로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마치고 이스파타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